네, 현재 시각 8시 27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좀 낙폭이 컸잖아요. 네. 그거에 비하면 사실 미증시는 양호했던 것 같은 게 이제 뭐 S&P 500 소폭 상승이긴 합니다만 또 종목 수로만 봤을 때는 400개 이상이 올랐고 보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을 보니까 뭐 로키드 마틴, 그다음 제너럴 모터스, 또 주요 반도체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종목 수로 봤을 땐 또 괜찮아요. 네, 예. 그렇죠. 예. 500개 중에 400개 이상이 이상이 올랐다. 올랐어요. 예. 엔비디아가 뭐 2%대 하락 뭐 이러다 보니까 로키드 지수- 마틴이 10% 넘게 떨어져가지고. 로키드만. 예. 예. 거기다가 또 굿모닝 마켓에도 살짝 언급이 됐지만 그 요즘 그 레딧 네. 거기가 또 붐비더라고요. 아, 소위 말하는 그 1달러 미만 예, 동전주. 밈주식들. 밈주식들. 예. 예,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또 요렇게 시작하면은 요 열기가 좀 가는데 그 대신 우리가 경험했고 학습했다시피 요것도 이제 약간의 건물 조짐이죠. 네네. 그렇게 하니까 뭐 그거 하는 사람들이야 전 세계 시장마다 다 있는데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만 하는 겁니다.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재미를 보시는 분들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이라보다는 이제 그런 거에 한번 맛을 들이면은 예. 딴 걸 못하죠. 그렇게 이게 해서 변동폭이 크죠. 예. 그래 하는데 뭐 그게 우리 시장도 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뭐 상장 폐지 위태위태하다가 뭐 거래 재개했더니만 바로 상한가 가는 종목 나오고 네. 하는 이런 모습들이나 또 상장 폐지 종목만 또 골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그러니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야 그거보다 지금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일본과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해서 15% 상호 관세를 상호관세. 지불할 거랍니다. 예. 이거 애초에 24% 4월 2일 날 얘기했던 거 25%로 됐다가 또 10% 깎아주네요. 그러면서 일본 내 지시에 따라 꼭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내 지시에 따라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아침부터 참 이 신소리하기 뭐합니다만 완전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 네. 최불암 개그가 생각나네요. 뭐예요? 최불암 아저씨가 그때 엿장사인데 얘 똑같은 돈인데 얘는 많이 주고 얘는 적게 줬더니만 얘가 아저씨 저는 왜 적게 줘요 했더니만 그 최불암 아저씨가 그 특유의 웃고 나서 더 줄게 이거 완전 최불암이잖아요. 지금 24%가 25% 갔다가 지금 또 15% 갔다가 이거 완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진짜 제대로- 너무 훅 지나갔어요. 제대로 한번 웃어드릴까?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야. 뭐 지금 어떻게 아예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바짝 날이 서 계신데 더 죽게 하신 거죠? 예, 그 앞에 이제 웃을 줄 아는데 최불암 씨처럼 웃을 줄 아는데 아침부터 예. 이렇게 파 웃음. 파 웃음. 너무 험하니까 화면이 빨리 송 대표님 모시죠. 김현전 투자자문 네.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훅 지나간 거 들으셨죠? 예, 저도 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관세 정책? 뭐 사실은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정책도 아니죠. 네, 정책이란 거는 뭔가 방향성과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둘 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필리핀하고도 맞아요. 뭐 관세 합의하고 군사적 합의도 이끌어냈다는데 4월 2일 날 필리핀에다가 부과했던 그 패널에 있었던 숫자는 17%였어요. 근데 어제 합의했다는 게 19%입니다. 9%. 그러면 일본도 24%에서 25%였으면 우리는 그날 25%였는데 뭐 25일 날 2+2 협의는 한답니다만 일본 또 달랜다고 우리도 그럼 25% 1%라도 해서 26% 했다가 다시 내려가. 또 며칠 있다가 그럼 16% 해줄게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16% 15% 내려주면은 그걸 이제 마음 놓고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사실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발표한다고 올랐다고 걱정할 것도 내렸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그러면 시장은 앞으로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그러면 둔감해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역으로 시장이 너무 관세, 특히 우리도 관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말씀 주신 것 중에는 후자 쪽에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제 트럼프가 네. 설마 이게 다 같이 망가지는 방향으로 가겠어?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조롱하는 형태로 타코라고 얘기했지만 냉정해 보면은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이긴 하나 미국이 혼자만 우선되면은 결국은 다 망가질 텐데 결국은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야라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를 상당히 업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관세 수입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러면 이거 이대로 계속 좀 잘 더 가면은 뭐 재정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사실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장에서는 그걸 결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지금 물가에서 서서히 나타났지만 네.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전 세계의 그런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그러니까 실물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식시장 같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빨리 반응하고 빨리 또 포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실물이 괜찮을 거야에 배팅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실물은 상당히 더디게 반응하지만 한번 방향 잡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한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실물 시장, 실물 경제에서의 그러한 반응들이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나 금리나 이런 것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들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관세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 실적 지금 이제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게 이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분기 실적에서 관세 여파로 11억 달러 여파가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8% 넘게 떨어졌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 기업들 실적에는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주가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통상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상황에 큰 변화에서 자신감 있게 예를 들면 예상치를 확 낮추거나 네. 예. 확 높이거나 이러지 못하거든요. 네. 실적 보고 얘기하자. 이제 얘기 저도 많이 했지만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게 또 맞을 거고요. 그래서 네. 관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관세의 영향이 기업의 소위 실적에 영향을 주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예. 이 단계를 가고 있는데 1분기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차트를 준비한 게 뭐냐면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온 거는 기술주들이었는데 기술주는 결국은 이제 M7으로 대표되는 이제 빅테크죠. 네. 이들이 여전히 나머지 결국은 지금 관세로부터는 생각보다는 애플 정도만 빼고는 자유로운 애플 테슬라 빼고는 자유로운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숫자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번 2분기부터 해갖고 내년 1분기까지 한 이제 4개 분기를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여전히 짙은 파란색이 M7인데 옅은 파란색 보시면은 493개, 결국은 M7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실적보다는 예상 실적보다는 훨씬 더 M7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이끌어왔던 M7의 그 수준 자체가 2023년, 24년 평균 20% 이상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M7의 절대적인 상승률,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 자체가 상당히 지금 보면 이제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10% 전후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네. 향후 지금 예상되는 이익 증가율은 2023년과 24년에 비해서는 매우 낮아졌다. 그러면 이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거냐? 그럼 적어도 향후에 거의 이제 주가 전반적인 주가 상승률은 같이 둔화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재료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더 이제까지는 좀 무시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 경제 관련 매체에서 이제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 스타게이트
취임 다음 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5천억 달러 규모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월스트저널이 뭐 앱스타인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치명적인 보도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매체들도 계속해서 인용 보도하는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분위기고 요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 오픈 AI 쪽에서는 또 약간 다소 반박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 이제 사실 현재 AI 소위 군비 경쟁, 군비? 예, 그러니까 AI 군비 경쟁을 보통 표현하죠. 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생산하면 사주는 데들 그들이 사갖고 가서 이제 뭔가 마치 우리가 전투기 사고 뭐 해서 군비 보강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네. 소위 이제 국방비 확대시키는 예. 서로 이제 불안하니까 앞으로 마찬가지로 소위 빅테크들 중에서 그 소위 엔비디아를 제한 나머지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소위 군비 경쟁을 했다는 거죠. AI 시대에서 우리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라도 사와서 많이 투자해 갖고 앞서야 돼. 이제 예. 이거를 우리가 보통 AI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군비 경쟁을 지금 2023, 24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3년째 내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끌어올렸었습니다. 이걸 보통 혹자는 이것이 과거 1999년도, 2000년도까지 그 인터넷 투자를 넘어섰다 예, 이미 이제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이런 식으로 했던 과열 때문에 투자를 엄청 하게 나오면 과잉 생산, 과잉 투자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후폭풍이 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들 걱정들을 하는 것이 지금 오픈 AI의 투자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도 이제 3년간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돈을 벌까에 대한 그 자신감들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 정도만 최근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더 올렸죠, 사실은. 그 이유는 사실은 연초에 라마라고 그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이 실패작으로 나왔어요. 라마4가.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뒤처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더 세게 해서 뭐 저희 이제 뭐 오픈 AI나 다른 데에서 뭐 1,000억 원씩 예, 연봉 주고 데리고 온 예, 이유가 예. 사실은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밀릴까봐 사실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그대로 그걸 또 쫓아갈 거냐. 그럴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약해진다라는 생각들. 오픈 AI도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걸 봤을 때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들이 투자들이 AI 쪽에 내년 내후년을 보고 무조건 마냥 돈을 밀어줄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뭔가 AI 전반적으로 수요나 지출에 대해서 기업들의 전망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눈높이가. 그러니까 소위 엔비디아처럼 GPU 만들고 우리 HBM 만들고 하드웨어 네네. 만드는 데들은 향후 연 30% 계속 성장할 거다. 3년간.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 진영, 그 소위 말하는 이걸 엔비디아로부터 사갖고 와서 이것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만들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 진영에서는 3년간 우리 투자해봤는데 이제는 이거를 계속 같은 속도로는 못해.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보통 10% 안짝으로 좀 내년부터 좀 내려올 거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제 소위 눈높이 차이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좀 시작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월스트저널 같은 저런 어떤 언론의 역할이 저런 것도 필요는 하죠. 그러니 벌써 반년은 됐고 눈에 가시적인 어떤 진척 상황은 안 보이니까 한번 저 정도의 기사는 한번 나가줄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도 아니야 우리 지금 어쨌거나 연내 하나 짓고 있으라고 이제 반응이라도 나오는데 조금 취임식 다음 날 그 세 사람의 CEO를 갖다가 그 불러 세워놓고 기자들 불러서 하는 거 다소 좀 급조된 이벤트 같은 성격도 저는 느꼈는데 트럼프가 저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근데 뭐 네.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빅테크들이 소위 각자 자기 분야가 있었어요. 예. 이게 나의 영역. 나의 영역. 구글은 검색, 뭐 메타는 SNS 같은데, 뭐 이게 아마존은 전산거래와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었는데 AI 세상이 되면은
다 똑같은 데서 경쟁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버핏이 좋아하는 소위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예. 그것이 이제 다 허물어지고 소위 거인들끼리의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들의 항상 높았던 고마진, 고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AI 경쟁 시대에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 스타게이트 관련한 이 좀 진척이 뭐 지지부진하다 하는 이게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할 것 없이 반도체주 좀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당장은 그러니까 올해 연내까지는 특별히 사실 실적은 경제 문제 없을 텐데. 문제 없을 텐데. 향후에 이제 향후에 맞습니다. 대한. 그러니까 3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향할 거다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우리 삼성전자나 우리 하이닉스 이쪽도 좀 영향이 미칠까요? 그게 바로 사실은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해서 국내 해외에서 그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내년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HBM 지형에 대해서 예. 이제 가격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일종의 약간의 트리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참 이게 일본 내에서는 이제 참의원 선거 전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썼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깔본다. 근데 지금 나온 소식 보니까 어찌됐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제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는 이제 15%로 상호 관세 이제 합의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 일본은 뭐 여당이 지금 참패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물 위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정치적 셈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사실은 일본도 참의원 선거,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일본은 농촌에서 이겨야 되는데 농촌의 표가 중요하고 예. 농촌에서 이기려면 쌀이 사실은 또 제일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트럼프가 사실은 그 쌀 개방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건 어찌 보면 자민당 보고 지라고 사실은 한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시바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뻔히 이벤트 앞에 앞두고 있는데 선수들끼리 왜 이래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시바 입장에서는 네 얘기 내가 안 들어줄 게 아닌데 왜 나 자꾸 힘들게 만들어 이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트럼프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의중대로 됐죠. 그래서 자민당이 사실은 어쨌든 과반에서 실패.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중의원에서도 실패, 이번 그 참여원에서도 실패.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이시바 시게루의 그 입지가 상당히 불안해진 것만은 맞는데 역으로 이 상황에서 아무도 또 역으로는 자민당 지금 대표 총리직을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죠. 너무 힘든 자리니까 지금 네네. 상황은.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부지리로 한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분위기는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일본이 역으로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션으로 가장 고생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잘 극복해서 이제는 물가 걱정해야 되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일본의 CPI가 지금 왼쪽인데 점을 찍어놨는데 저게 2%입니다. 지금 38개월째 지금 CPI가 지금 2%를 넘어서 가장 직전 지난달은 3.3을 찍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2%를 완전히 넘어서서 지금 3년 차, 4년 차 들어오면서 계속 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거 물가 때문에 못 살겠네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잖아요. 예. 일본에서도 사실은 자민당이 연속 참패한 이유도 물가를 목표를 너무 잘 넘어서서 그렇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우측에 보시면 일본의 장기 국채가 지금 10년물이 2008년 수준까지 올라가서 1.5%를 넘어섰고요. 20년물, 30년물은 1999년 거의 30년 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완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국가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물가를 지금 현재 일본의 지금 기준금리는 1.5, 요 정도 아래 지금 1%, 뭐 1.5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CPI가 3%를 넘어선 상태에서 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계속 낮출 수가 있겠느냐. 계속 또 끌어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향후 일본에서의 그런 금리 상승이 일본이 또 하필이면 전 세계 채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해외에 나갔던 자금들이 그러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일본 내에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런 상황을 갈 수 있어서 일본 자체의 문제가 일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 전 세계의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면으로 점차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본 장 반응이 괜찮겠네요. 저 뭐 관세율 저렇게 아, 그러게요. 또 네, 깎아주고 뭐 참 사람의 기준이란 그렇죠. 예, 25%에서 15% 하니까 굉장히 깎아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건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그랬지만 저거 당한 거죠. 그 상대방은 계속 뭐라고 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원래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25% 얘기하다가 15% 되니까 괜찮아진 그러니까 건가? 이대로면 트럼프의 말대로 전략 전술이 맞았던 거예요. 세게 때리고 네. 양보한 듯한 느낌을 주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얻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적어도 무역 분야에서는 그럴 예, 텐데 예. 저렇게 되면 일본이 저 상황이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일본이 본의 아니게 미국에 투자한 채권을 끌고 되돌아갈 네,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뜬금없이 베센트가 목요일 날 예. 일본에 엑스포 핑계 대고 갔잖아요. 아, 예. 엑스포면 사실은 루트닉이 가야지 러트닉이 가야지 왜 베센트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베센트 간 이유도 보면 저러다 혹시 채권 팔면 안 되는데 우리 더 받아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간 거 아닐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걱정도 좀 있습니다. 아니, 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뭐 중국 측하고 만날 수도 있다면서요.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지금 사실 이제 8월 1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을 취하고 반대편으로 중국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엄청 지금 초강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과는 여기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트럼프나 러트니가 이런 데는 여전히 중국의 초강경이긴 한데 그러니까 베센트가 나서야 뭔가 해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온건파처럼 비춰지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베센트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수가 하루에 12% 넘게 뛰어 올랐던 게 4월 9일이었고 네. 그날 그 4월 9일의 모멘텀은 중국과 서로 뭐 145%니 뭐니 했던 그걸 이제 90일간 일단 유예하고 한번 해보자 했던 그거였는데 정확하게 저는 뭐 한 8월 10일 무렵이라고만 알았는데 어제 베센트 장관 발언을 보니까 8월 12일로 자기들은 알고 있더만요. 네네. 그 유예가. 네네. 근데 지금 자막도 나갔지만 베센트가 어제 했는 얘기가 그게 또 유예가 연장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예. 했으니 이것도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언제까지가 지금 8월 1일 우리가 약간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8월 1일 아니겠습니까? 중국한테는. 뭐 8월 1일 가본들 그때 가서 또 연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날 뭐 25%를 맞든 뭘 맞든 이런저런 케이스를 보니까 그게 끝은 아닐 수도 있고 결국은 지금 중국한테 매운맛을 한번 봤죠. 히토류 때문에. 히토류 때문에 예, 지금 히토류 때문에 사실은 수입이 확실히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생산 차질이 자꾸 빚어지니까 본의 아니게 휴가 가게 되는 거죠. 공장을 못 돌리니까. 네. 그런 이제 사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니까 중국은 워워시키고 있는 거고. 워워 사실은 또 뭐 사실 일정 부분 그 소위 그 H20 엔비디아의 좀 저사양 예. 뭐 수출 재개 시켜주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보니까 수출 재개 시켜줘도 바로 안 되는 것이 또 드러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TSMC가 지금 생산 캐파가 꽉 차갖고 여기에 H20을 다시 넣으려면 적어도 생산까지 한 9개월 이상 걸린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오히려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의심도 드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어차피 못 가는 걸.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도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풀린다라고 생각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갔다가 확인해 보니까 TSMC가 우리는 당장 우리한테 오더 줘도 생산 못 해. 그럼 중국으로의 수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또 사실 히스토리하고 또 연결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흐름 자체가 결국 엔비디아한테도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중국과의 미중 그런 그 관세 협상이 8월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좀 변동수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3,181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814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65,700원으로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가 1.8%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27만 3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3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가 105만 5천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1만 2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KB금융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1.2%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3,400원. 셀트리온은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최근에 이거래 연속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호가는 49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 펩트로는 1.3%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5,000원, 에코프로가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48,650원, HLB 소포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휴젤이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5만 2,500원, 파마 리서치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강보합권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오늘은 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지금 13만 9,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지금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어제 이제 양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일부 되돌림 반등이 예상되고 글쎄요, 오늘 장에서 또 어떤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도 좀 관심이 가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 매일매일이 또 새로운 판 맞아요. 같아요. 예. 그죠? 예. 어제 사실 우리 머니쇼 하는 시간 네. 동안에는 오후에 그렇게까지 낙폭이 커지라고 전혀 네네, 뭐 그러게요. 짐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 와중에 또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제 미국 장하고 자꾸 엮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한동안 또 있죠. 예, 뭐 그거하고 별 상관없이도 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네. 하고. 근데 말란 김에 우리 장 약간만 한번 짚고 갔으면 하는데 저희가 이따가 하모니에서 국내 장은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장이 빠지니까 그 전부터 이 대주주 요건이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뭐 이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 해 넘기기 전에 수급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매번 그 이슈가 항상 나오죠. 연말 또 되면은 네. 나왔던 거라서 뭐 그거는 그러니까 원타임 일시적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이다. 나 한번 그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역으로 말하면 남들이 더 많이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남들이? 예 그렇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랄까 이제 정책의 방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수급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거냐인데 그때 그 시점에서의 또 수급의 영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런 것은 뭐랄까 이제 그것이 구조적으로 시장을 레벨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뭐 저는 그 정도의 수준은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미증시에 대해서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럼 유동성 측면에서 최근에 미국 기업 내부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사실은 M7이 시장을 네. 여전히 잘 끌고 왔는데 붙잡아 나갈 네. 때 제일 많이 기술주가. 근데 어쨌거나 그걸 포함해서 미국의 내부자들 중에 내부자라고 하면 통상 경영진, 예. 사장님, 뭐 전무님, 상무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사진,
이사회 의장부터 해서 각 이사들 이 둘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서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게 통상인데 이들이 특히 이제 자기가 속한 회사 주식을 사냐 파느냐 그 비중을 갖고 이제 지금 저 차트가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순매수가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 내려오면 매도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지난 10년간 평균은 한 26, 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확히는 이제 한 2주 전이죠. 7월 16일, 1주 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7월 16일자 기준으로 보면은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11%. 결국은 이번 V자 반등에서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 경영진과 이사진은 자기가 속한 기업의 주식을 좀 더 많이 팔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V자 반등을 올라온 주가 수준에 대해서 이 정도면 꽤 높네. 그럼 난 여기서 굳이 내가 더 들고 갈 이유가 없겠다 생각하고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역으로 이제 과거에는 2020년 3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높아서 60%까지도 갔던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고 2022년부터 그 3년 그 사이에도 보면 한 40%까지도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급락할 때는 내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예. 우리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역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저렇게 많이 판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 경영진과 이사진은 우리 회사는 좀 비싼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평균적인 겁니다. 일부 주식들은 오히려 좀 사는 회사들도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먼저 코노코필립스니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가 많이 빠졌던 뭐 이런 데들은 오히려 내부자들이 많이 사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미국 어쨌든 S&P 500의 경영진과 이사진들은 현재 S&P 500은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표님 조금 질문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지금 아까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참 트루스 소셜에 올려서 알게 됐는데 일본에 대해서 관세 낮춰주는 거. 뭐 이 현상도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왜 매일 그 미국 대통령의 그 SNS 계정을 갖다가 체크해야 된다는 게 그것도 합니다만 그랬더니만 출렁했거든요. 달러의 환율이 순간적으로 좀 내렸어요. 환율이 그 소식에 떨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그냥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올라와서 지금 이제 146.75, 76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것 때문인가? 그 뭐 내 덕분에 한 5천 몇백억 달러 투자할 거야라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투자하려면은 달러 사야 되니까 그렇게 봐서 그런가? 야 이게 한번 요거는 일시적인 반응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의 방향성이 좀 궁금해요. 네네. 아까 여쭙지 못하고 그냥 일본 관계가 넘어가가지고. 예,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는 뭐 연속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7월에 소위 그 달러의 방향을 저희가 개장하고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요.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올라간 종목이 많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방어주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어요.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소재 쪽으로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단을 좀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반면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 위주로 물량들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낙폭이 좀 컸던 양상이었죠.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3,186. 코스닥도 0.28% 올라갑니다. 815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3% 상승합니다. 66,3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호가와는 분위기가 다르죠. 1% 떨어집니다. 265,500원. LG에너지솔루션 0.9% 상승합니다. 33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 올라갑니다. 105,8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떨어집니다. 918,000원이고요. 현대차가 3% 넘게 올라갑니다. 21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학권이고 KB금융이 1.5% 상승합니다. 116,4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소폭 상승합니다. 18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4일 만에 다시 한번 반등 보여줍니다. 47만 9,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1.5% 상승합니다. 11만 800원. 에코프로도 1.7% 올라가죠. 48,550원. 팩트론이 떨어지네요. 29만 6천원이고 HLB가 강보합권이고 휴젤이 지금 0.4% 상승 중이고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모두 1%, 2% 상승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권이고 삼천당제 1% 상승하면서 16만 6,400원 선이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인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앞서서도 이제 호가 흐름이 좋았던 자동차 쪽 오늘 흐름 좋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4% 넘게 상승합니다. 21만 6천원 선이고요. 기아도 3.8% 올라갑니다. 현대모비스도 2.9% 상승합니다. 자동차주가 많이 올라가고 뭐 HL만두도 3% 강세고요. 또 현대위아도 2.3% 올라가고 KG모빌리티도 2.3% 상승합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관업체, 그러니까 가스관 쪽 아니면은 소형 철강 쪽 이런 쪽 흐름 좋습니다. 하이스틸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5,070원 선이고요. 동양철관도 7% 이상 상승합니다. 1,895원 선. 넥스틸 6% 상승 중이고요. 세아제강도 3.4%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휴스틸,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 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 가스관 쪽에 그 밖의 종목들 뭐 대동스틸, 화성밸브 4% 안팎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형 철강주까지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는 글쎄요, 뭐 오늘은 관광업체 쪽, 자동차 쪽 흐름이 확실히 좋고 해운주들도 일부 종목이 상승을 보여줍니다. KSS 해운이 2.6% 상승 중이고요. 펜오션, 대한해운도 1%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HMM도 1%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184억 원, 37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572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658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2억 원, 3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오늘 6원 70전 하락한 1,481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은 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은 대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또 확실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네요. 네. 일본 니케이도 지금 보니까 네. 강하게 가네요. 지금 1.3% 상승 뭐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며칠 내로 아니면 뭐 8월 1일 무렵 가서 애초에 25%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그런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면은 이 3,200 공방에서 한번 팍 튀어버리겠는데요. 아니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자동차가 예, 일본 어쨌건 간에 지금 관세 예. 상호 관세 협상을 한 상황이고 예. 사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관세 여파를 맞을 수 있는 섹터인데 그런데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아니면 순환매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사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예. 지금 자동차 품목 관세 조금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여전히 예, 그냥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일본이 이렇게 잘 협상을 맞습니다. 했으니 예. 우리도 이제 협상이 되면은 자동차가 사실 제일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잖아요. 이건 일본이야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예. 품목관세 25% 적용을 받고 있기 예. 때문에 있기 그 때문에 15%는 상호관세 얘기고 지금 예. 품목관세 얘기는 지금 나온 게 나온 없더라고요. 건 아닌데 예.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지금 일본도 자동차는 그대로 25%라는 얘기인가요? 이건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예, 자동차 품목관세란 건 그냥 품목별로 해외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면 미국 입장에서 네. 그냥 25%야 이제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15% 깎아줘도 일본산 자동차 여전히 25%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품목이라고는 따로 구분을 해놓은 따로 거예요. 구분이니까. 네, 구분해 놓은 거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그 얘기는 없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금 품목 지금까지 관세 확인.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는 다 상호관세가 상호관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얘기니까. 있는 거니까. 네. 어쨌건 상호 관세도 자동차 섹터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상호 관세가 영향을 준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세 때문에 주가가 다 밀려 있으니까 네. 그
밀린 거 부분만큼 일정 부분 회복은 해야겠죠, 사실은. 네. 근데 뭐 앞으로 이제 25% 관세를 어떻게 극복할지 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나 이런 데는 미국으로 많이 가 있잖아요. 네. 지금 예. 오히려 지금 아마 예. 일본보다 더 가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일정 부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다 문제죠. 네, 네, 일본도 네. 지금 그렇죠. 예. 일본에서 지금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이 지금 제일 문제고 결국은 그것들에 대한 영향. 그래서 일본은 지금 수출 단가를 한 15% 이상 깎아서 지금 내보내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점유율을 유지하려고. 예. 그래서 그 영향은 지금 당장 하반기에도 있을 거라서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도 얼마나 영향을 줄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진짜 중국 한번 확 깎아주면은 놀라겠네요. 놀란다기보다는 또 시장은 네. 어, 뭐 지금 서로 얘기한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죠. 네. 지금 현재는 30% 아닙니까? 35%. 네, 네. 중국에 대해서 네, 네, 네. 참 뭐랄까 갖고 논다는 느낌. 엔화 얘기할까요? 애나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 한 달간 좀 걱정이 시장이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원화도 약세로 돌아섰잖아요. 우리 한 달러 대비 한 9%까지 강세로 갔다가 네. 연초 대비 최근에 한 6% 정도로 한 2, 3% 내줬습니다. 이제 7월 달 들어와갖고 원화도 약세됐는데 봤더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엔화 약세가 좀 더 심했고요.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달러도 약세를 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열어주시면 지금 차트에 열려 있네요. 지금 7월 달 이후에 보면은 대만 달러, 한국 원화, 근데 일본 엔화는 미리 먼저 꺾여서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약세인데 일본 엔화가 사실은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다 주도해서 끌어올렸다. 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엔화 약세 요인이 뭐가 있었겠느냐? 가장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얘기가 있었던 것이 판매세 인하 요구. 결국 판매세가 인하되면은 일본 재정 안 그래도 부담인데 재정 더 부담되고 그 얘기는 결국 금리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걱정. 판매세? 예, 우리 따지면 부가가치세. 아 소비세라고 얘기하는 소비세. 이것이 이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걱정. 결국 이런 것이 지금 사실은 엔화가 지금 강세로 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갔다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연초 이후의 띄움은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기죠. 약달러로 가고 그 약달러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수혜가 될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혹시 바뀐 거 아니냐 걱정인데 최근 한 달을 달러 지수를 놓고 보면 약달러는 지속됐다. 그래서 두 번째 옆에 차트를 열어보면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것에 보시면 달러 지수는 한 달간 약보합이었습니다. 보시면 마이너스 0.3%. 사실은 거의 움직인 게 없고요. 유럽 유로나 스위스 프랑 보시면 엄청 추가적으로 강세를 갖고요. 유일하게 그 달러 지수를 구성하는 세 번째로 큰 나라인 일본 엔이 지금 보시면 1.7% 1분만 약세였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일본 엔화가 약세로 좀 심하게 갔던 것이 좀 과도하게 일본 내부의 그런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지 약달러의 기조가 크게 바뀐 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뭐 좀 걱정들이 일부 있으셨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 대표님은 1,400원 위로 올라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안 보시는 편이네요. 저는 엔화 강세가 오히려 더 걱정이고요. 엔화 강세가 엔화 강세가 정확히 1년 전으로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그때 보시면 8월 달에 그랬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예. 네.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그렇게 많이 얘기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5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면 이게 그때가 자라. 우리 그때 자라를 봤잖아요. 네, 네. 이번이 작년 8월 초에 예, 자라를 예. 봤고 이번이 혹시 또 다른 자라인지 소뚜껑인지 소뚜껑이를 바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은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차입니다. 결국은 내려오면은 일본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서 금리차를 줄여주는 거죠. 일본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엔달러, 엔화는 강세로 가야 돼요. 이제 지금 역계열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아래로 내려오면 붉은색 선은 위로 올라갑니다. 즉 금리차 축소는 엔화 강세 이렇게 가야 돼요. 엔화 약세는 금리차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 7, 8월에 하이라이트 했던 데 보면 금리차는 축소되는데 엔화가 강세가 안 가고 약세로 갔었던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되돌림 현상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었는데 지금 우측에 보시면 최근의 흐름이 금리차는 여전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 3, 4개월 정도
엔화도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흐름이 좀 걱정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다만 이걸 소뚜껑으로 저는 아직은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엔숏 베팅 포지션이 엄청 많았었고 지금은 엔롱 포지션이 헤지펀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엔화 강세 배팅이 좀 더 많아요. 적어도 헤지펀드들은. 그렇게 놓고 보면 그때처럼 그러니까 발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엔화 약세가 좀 더 지속되면 혹시라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걱정이 될 거고 조금 더는 좀 약하긴 하지만 지금 일본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서서히 일본 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준으로 일본의 금리도 높아지고 엔화 강세도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적어도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최고의 그런 그 소위 채권 구매자가 점점 자기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매력을 잃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간밤에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좀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에 오히려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는 또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네. 뭔가 이제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뭐 반도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종목 간에도 지금 보니까 차별화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보통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고 예. 그다음에 TSMC한테 맡겨서 네. 거기에 HBM은 SK 하이닉스로부터 생산해서 붙여갖고 AI 서버 제조업체들한테 넘겨갖고 최종 데이터 센터한테 AI 서버를 넘기는 이제 이런 구조잖아요. 예. 그럼 그 맨 앞에 선두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엔비디아 설계도 중요하지만 TSMC가 SK 하이닉스가 장비사한테 발주해갖고 장비를 계속 사들여야 됩니다. 예. 근데 장비사의 최대 전 세계 넘버원이 뭐냐면 ASML이죠. 네. 근데 작년 7월 이후에 1년 동안 지금 차트를 보시면 ASML의 주가는 마이너스 30% 가까이 빠졌어요. 하하. 결론적으로는 지금 장비주가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이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자꾸 금지시키니까 저런 거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엔비디아 진영 저것만으로는 이제 장비주 발주가 세지는 않다. 어찌 보면 TSMC가 그래갖고 지금 캐파가 목에 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SK하이닉스, TSMC라는 소위 엔비디아 진영은 지난 1년간 주가가 V자 이후로 아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제는 이 안에서도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지난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중립 의견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나 그 NH 그 투자증권 같은 데서 이제 소위 투자 의견을 낮춘 예. 이유가 저기에 있다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지금 당장은 하반기에도 실적은 좋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해서 조금씩은 소위 이제 의심의 눈초리들이 점점 생기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앞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하나 그 소장님이 그 일본 상호관세 15%인데 왜 자동차에 기대감이 부여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품목별 관세가 있고 상호관세가 있고 지금 이미 부과되는 보편관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예, 상호관세가 15% 예를 들면 자동차를 수출하게 될 경우 만약에 품목관세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가 25%라고 하면 이건 나라에 상관없이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고 네네. 그러면 일본이 자동차를 수출을 하면 상호관세 15%에다가 그건 아닙니다. 둘 중에 높은 거. 높은 걸로 네네. 부과되는 그걸 다 더하면 좀 과하죠. 근데 이게 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지금 굉장히 혼선을 빚었는데 사실은 이걸 정교하게 짜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막 던져서 그래. 막 던지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물건을 하나 만들려면 이게 자동차만 해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도 여러 한국 갔다가 뭐 어디 뭐 인도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캐나다 갔다가 지금 북미 가갖고 최종 조립된다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에 관세를 매길지에 대한 설계가 아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지만 막 걷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처음 나왔을 때 상호관세 25%, 철강 알루미늄 50% 있는 데다가 아니 품목관세 거기다가 25% 상호관세 하는 순간에 막 여기저기서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자동차는 50%, 철강 알루미늄 75%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맞죠. 그거는 죽으란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본인들도 하면서 지금 헷갈리고 헷갈리는 있습니다. 거예요. 네. 예. 때리겠다는 쪽도 그렇고
두들겨 맞는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갖고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일단 썸네일부터 막 세게 다는 거예요. 미국 관세청이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걷는 사람들이 얘기해줘야지 알죠.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들도 제가 보기에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들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싶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 보스가 언제 뭐라고 또 말 바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와 관련 정책이 27번이나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말 숫자도 잘했습니다. 헷갈리고. 맞습니다. 그냥 일단 내고 나중에 정산해야 되는, 계산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서요. 네네. 예, 예. 돌려받던지. 뭐. 네네. 송 대표님께 적절한 질문은 아닌데 주변에 워낙 다들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고민들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전력 수요를 봤으니 이 원전주 이걸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연초 그- 이후에 예. 글로벌 그 원전주가 최고의 성과를 낸 테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그러한 원전 관련주들을 모은 이제 그 ETF가 글로벌 X의 소위 이제 그 우라리움 ETF라는 게 있습니다. 우라늄 ETF. 네, 이름은 우라늄인데 원전주입니다. 이게 주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우리나라 에너빌리티나 소위 그 현대건설 뭐 이런 데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상향이 또 높은 비중으로.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이제 원전주가 올라간 걸 잘 생각해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소위 그 SMR로 인해서 그 데이터 센터가 SMR 투자를 한다. 뭐 이게 예, 아마존이니 예, 뭐 예. 구글이니 관심 있다.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한번 레벨업 됐고 두 번째로 올해 5월 달에 지금 트럼프가 원전 관련된 행정명령 내리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열릴 거다. 이제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기대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 이것과 같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식은 분기에 한번 실적 나오는 게 다지 않습니까? 일부 중간중간 수주 얘기.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라늄 가격입니다. 결국은 원전이 돌아가려면 그 안에 그 소위 재료인 우라늄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라늄의 가격이 사실은 중요해지는 진짜 저건 우라늄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차트하고 지금 그 원전주인 주가하고의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방향성이 좀 바뀔 때가 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 주가는 지금 파란색 선 우상향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 6월 말부터 7월 달 들어오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던 우라늄 선물 가격이 아래로 보시면 쏙 끌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둘이 분리가 돼 있다. 결론적으로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갔는데 실제로 이것이 수주받고 실제 발전까지 돌아가서 소위 우라늄 재료를 사와서 우라늄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면 그 격차가 어느 순간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지금의 현재 그 원전주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등한 측면이 분명 있다라는 거를 우라늄 선물 가격에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지금 원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매일 좀 우라늄 선물 가격의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